가족끼리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가족을 함께 유지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은 릴리인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아이라고 칭송받았어요. 제 자신이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말해도 괜찮지만 부모님이 저를 피하시는 게 문제예요. 그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은 외로웠어요.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잘 맞아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왜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손을 움직이고 숨을 쉬는 것처럼 나에게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로부터 사악한 감정이나 존재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다. 그 사람을 집에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경고했지만 나중에는 무시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아버지를 설득하여 심층 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믿지 않으셨지만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동료와 함께한 테이블에서 공동 서명이라는 문구가 위험하다고 말하더군요. 연대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동료가 선언했을 때 마지못해 공동 서명자로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파산하고 빚을 갚지 못하여 아버지에게 전적인 책임이 돌아가지 않았다. 또 어머니와 쇼핑을 하러 나갔을 때 뒤를 돌아보니 뒤에서 불안한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선글라스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보였다. 그 불안의 물결을 뿜어내는 모자, 엄마 그냥 저쪽으로 방향을 틀고 계속 가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샛길로 걸어갔다고.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옆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강도 당했어요라는 외침이 메인 스트리트에서 들렸다. 그 어두운 진동을 인정하던 남자가 바로 우리 앞에서 여자의 가방을 낚아채 도망갔다. 남자에게 강도를 당한 여자가 쓰러져 부상을 입었다. 우리가 보도에 머물렀다면 어머니는 그 남자의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부모님은 나를 이상하고 이상한 아이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외로웠고 나에게는 정상적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으스스한 아이라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도 내 생각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고 미친 사람들만 느끼는 것처럼 표현을 중단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소피네 여동생은 나보다 3살 어리고 해가 지날수록 점점 어두워지던 나와는 달리 나와는 다른 평범한 아이다. 내 여동생은 점점 더 사랑스럽고 귀여워지고 있다. 내 여동생은 자랐다. 나와는 달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님은 분명히 나보다 내 여동생을 더 선호했다. 소피는 사랑스러운 아가씨지만 릴리는 어둡고 그림자가 많다. 릴리는 더 이상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아이다. 난 안 그럴 거야. 이상한 말이나 감정을 그만두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 힘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 지겨웠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평범한 척하려던 내가 남다른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거나 이 남다른 이미지가 나에게 붙으면 지울 수 없어서 반면에 여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버릇없는 여동생을 사랑한다. 부모님의 차가움과 나에게서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고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여동생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어둠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나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내 여동생은 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실망시키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를 용인하고 그녀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내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제작 회사의 스카우터에게 접근하여 소속사에 합류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그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그녀는 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TV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내 여동생은 이미 우리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하고 있었다.
천천히 생각해봐야지. 기분이 안 좋아요. 언니가 곤란해지는 게 싫어서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털어놨어요. 능력이 말했잖아. 내가 매력도 없고 나 같은 사람과 소통도 못한다고 혼내는 거야. 이상하게 굴지 말고 내 앞을 가로막지 마. 얼굴이 붉어지며 손을 내밀었지. 내 능력을 아신 부모님 잊어버렸거나 자신의 작은 딸이 주목받는 것을 보고 기뻐서 옆에 서서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킬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교육 인턴십 학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중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그는 남자 대학생이었습니다. 체육교사를 지망하는 중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그 훈련생은 자신의 교육적 꿈을 이야기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강력한 연설을 했으며 교사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여학생들의 큰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는 인턴이었다. 나는 검은 공포의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자신을 숨겨야 하고 나의 남다른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두나 내가 반 친구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나는 내 규칙을 어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를 믿고 도와주세요. 선생님은 나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내가 요청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특정 장소를 측설했습니다. 선생님께 자세한 내용을 보관했습니다. 제가 믿어도 선생님이 믿을 리가 없어서 말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설명 없이 내 말을 들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보 이상 다음날 학교 전체가 난리 났다. 방범생이 방범 조례를 어겼다. 교사가 여자 화장실 근처에 잠복을 했고 연습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다. 측설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선생님은 사건 현장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여학생들은 관음증이나 굴욕을 당하지 않았고 반면에 여동생은 연예기획사에 스카우트되어 열성적으로 합류했다. 소속사는 그런데 레슨도 없고 레슨비도 안 들고 값비싼 제휴비와 레슨비만 내면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 언니가 이용당하자 비명을 지르고 울며 나에게 화를 냈다. 나한테 소리쳤어. 다 너 때문에 내 미래가 망가졌어.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황당한 말투였지만 내 여동생은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았고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생각해야 했지만 그것은 나에게 재앙이었고 부모님을 짜증나게 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이상한 아이처럼 여동생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학교에서 모두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지만 나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내 행동이 나를 곤경에 빠뜨릴까봐 내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렀다. 나는 또 한 번 이상하다는 꼬리표가 붙을까봐 교무실 문을 열었다. 일주일쯤 전에 일어날 일이니까 선생님이 예고도 없이 나에게 작은 소리로 물으셨지 않나. 속이려는 게 무슨 소용이 없는지 알기 때문에 결국 내 신비한 힘에 대해 말해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안다. 그런 식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누군가가 이해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나와 같은 수준의 힘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다고 설명하셨고, 그래서 그는 나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실제로 내 이모이고 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마음이 복잡하다는 걸 이해해요. 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을 받으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확신해요. 선생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데려오셨어요. 그 사람이 보였다. 내 눈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나를 끌어당기는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같은 친절하면서도 깊은 눈이 그 사람 이름이었고 그녀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의 이야기는 나를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그날부터 사라와의 상호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멘토였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숨기고 겸손한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았지만 의식이 변화되었다면 사라나 오히려 나의 멘토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여자지만 연예기획사 사건 이후로 나는 언니와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함께가 아니라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고 그녀가 한 유일한 시간은 그녀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나를 놀리기 위해 무엇이 전환을 촉발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내 심령 능력도 내 여동생의 감정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대학에 합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넌 그냥 마음의 꽃밭네. 여동생은 일지망 고등학교 입시에서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스톱갭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지망이라고 생각했던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결과적으로 내 여동생은 내가 자신의 탑초이스 유니버서티에 합격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내 여동생에게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정을 하고 나를 무시했을 뿐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며 나한테 가버리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어. 언니도 내가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어른이 되어 더 나은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 나처럼 내가 어둡고 우울한 열등한 여자가 아니라면 반면에 내 여동생은 아주 똑똑해서 고등학교 입시에 합격하지 못한 게 이상할 정도야. 그녀는 매우 좌절했고 그 좌절감을 대학에서 공부에 쏟아부었어. 그 결과 그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년 동안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어려운 국립대학교에 단 한 번의 합격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장 어려운 대학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대학은 우리 대학과 전혀 가깝지 않습니다. 나는 언니의 만족스러운 대답에 만족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응응 그래서 너무 엮이면 재앙이 될 걸 알았어. 반면에 내 여동생은 내 가벼운 반응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약간의 비디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껏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부모님은 겁이 나서 진정될 때까지 화를 내는 여동생과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부모님은 걱정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비난하고 저를 거짓말쟁이 문제딸이라고 부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중 사실은 문제가 많은 딸이었지만 집에 가야 했고 여동생 외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제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인생 나는 예전만큼 어둡고 내성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교적이지 않으며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의심됩니다. 나의 능력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학교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 사람들을 불신하기 직전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멘토와 상의했다. 나는 확신했다.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나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당신도 나와 같은 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점쟁이나 상담사로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을 충분히 발휘하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조직에 속할 필요가 없으며 사람들의 감정이나 관계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중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직위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저는 멘토의 격려로 같은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는 방법과 인터넷 덕분에 고객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졸업하고 취직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더니 정확히 무슨 직업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면 최소한 집안일은 해야지 뭐 어때? 생활비는 부모님이 예상했던 반응이었는데 집안일과 돈을 기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저를 더 지지해주지 않아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슬펐어요. 언니가 저를 무례하게 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욱 안타깝고 재택근무 생활이 시작되어 처음에는 취업 제한도 없었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멘토님의 도움으로 점차 할 수 없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집에 돈을 넣는 일을 1년 정도 안 해서 집안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일이 편해지자 안도하시고 집안일을 하다가도 아버지를 견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1년쯤 지나서 처음으로 집에 돈을 넣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드디어 돈을 얻었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 나누는 집안일은 늘어나지 않았고 내 삶은 여전했다. 언니는 2년 뒤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계열사에 취직하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이라 급여도 괜찮았고 언니와는 달리 나는 엘리트가 아니라고 했다. 집 밖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집에서 일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재미삼아 당신 집에 기생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월급은 늘리면 내가 누나보다 10배는 더 벌 수 있을 거야. 너 같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돈을 벌 수 없을 거야.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반 만에 과장으로 승진한 누나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해서 놀렸어. 내 여동생은 월급이 많다고 자랑하지만 집안일은 전혀 돕지 않고 집안일도 전혀 돕지 않고 빨래, 식사 준비 등 모든 일을 엄마와 나에게 맡겼다. 일은 엄마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나지만 어머니는 대부분의 일을 나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소피에게 모든 것을 너 자신에게 쓰는 것보다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돈을 좀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알렸고 그녀는 당신이 공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일을 모두 해야 합니다. 언니, 나는 내 미래를 위해 돈을 제쳐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나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전술적으로 그녀가 주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언니니까 어쩔 수 없지. 지금의 직장이 편하고 익숙해서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언니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예고도 없이 부모님이랑 저랑 둘이서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은 1년에 1,000만이 넘는 돈을 버는 부자예요. 아, 미안해요. 첫째 언니 행복해졌는데 너 같은 사람에겐 결혼이 망상 아닌가. 네 언니. 그런 다음 그녀는 다음 일요일에 그녀의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속도로 연속되는 사건으로 인해 당황한 동안 그녀가 데리고 온 남자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고 타이는 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름은 존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소피에게 프로포즈하러 왔어요. 그는 위엄과 정중함으로 그녀에게 인사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기뻐할 거예요. 존 직업이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남자친구의 오로라에 눌려도 어쨌거나 질문을 하셨다. 나는 현재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누나가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이라고 설명하는 말에 당황했다. 장래의 회사가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유쾌하게 설명했다. 내 여동생은 회사의 차기 사장과 결혼할 것이라는 전망에 매우 기뻐하는 듯 보였다. 그 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소피의 남자친구는 이후 대화에서 몇 번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떠났다.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듯했다. 젊고 풋풋해 보이는 멋진 남자 존이 나에게 형언할 수 없는 흑암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로서는 느낄 수 있는 일이다.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두려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이런 어둠으로 인해 내 여동생이 불행해질 테니 들어봐. 그래서 소피, 너는 그와 데이트한 지 3개월도 안 됐으니 그와 결혼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에 대해 좀 더 알아가라. 내 감각이 망가져서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막연한 말을 해서 내 여동생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여동생에 대해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잠재적인 사장입니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고 회사의 미래 사장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황을 내 상황과 비교하기 때문에 화가 났을 뿐입니다. 행복이야 불쌍한 사람이지.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비키라고 소리쳤어. 저런 부자는 곧 아들이 될 테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니까 적어도 누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짓은 그만둬야 해. 부모님의 계획은 뻔했다. 딸을 부잣집 남자와 결혼시켜 노년에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 그들이 약혼하는 동안 그녀를 덮쳐온 검은 그림자에 대해 여동생에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분노에 차 있었다. 두 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동생의 약혼자 부모님은 존과 같은 신선한 바람을 입었지만 같은 검은 구름이 다시 그들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흥분한 내 여동생과 부모님에게 경고하기도 전에 결혼식 날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리셉션에 우리 회사 사장이 참석한 거 알지? 내가 얼마나 재능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지 알아? 큰 영광이지만 집에 있는 작은 여동생이 신나게 집을 떠나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상상조차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아 평소에는 묻지도 않은 말을 하더군요. 그녀는 나에게 무례한 말을 몇 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호텔 결혼식장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리셉션에 들어섰습니다. 내 여동생은 활짝 웃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며 누나가 주빈으로 연설을 해준다고 한 회사의 사장, 그건 축사였으니 당연히 누나와 언니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연설이었다. 모든 축사가 끝나고 술과 음식이 각 테이블에 차려지고 나서 기뻐했다.
음식이 맛있어 보이긴 했지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테이블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나한테 다가와서 웃으면서 말했다. 너 같은 사람에겐 공짜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내 말은 이 음식이 너한테 너무 맛있다는 거야. 그냥 집에 가서 포테이토 칩 먹자. 그냥 결혼 선물 두고 집에 가라고. 내 눈썹 터무니없는 말에 화들짝 놀라 내 귀에 대고 신랑도 웃으며 신랑 자리에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부모님도 처음에는 놀란 척하다가 글쎄 소피 말이 맞아.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게 놀람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이렇게 미친 아버지. 어머니일 줄은 몰랐어. 너는 너무 무례한 짓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부모님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나에게 훈계는 하지 않았다. 집에 가는 건 이해하지만 알면 후회할 걸 알면서 그 협박이 뭐야. 태자의 울부짖음이 아닐까. 궁금해. 남자가 벌떡 일어섰을 때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홀은 흥분으로 떠들썩했다. 나는 신랑의 동생이다. 내 이름은 이다. 데이빗. 내 동생 부모님도 쓰레기인데 신부는 더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자기를 데이빗이라고 소개한 남자. 계속 아버지 반년 전에 회사가 부도났는데 아직도 사장이라고 거짓 칭찬을 하고 계시네요. 당신이 아직도 이 회사의 사장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며느리와 그녀의 가족인 존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당신도 더 이상 사장이 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수라서 아내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버즈는 홀에서 남자 말에 뜨거웠는데 여동생이 더 뜨거워졌다. 무슨 소리야. 나를 속였다니 무슨 소리야? 백수인 그녀는 새빨간 얼굴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얼굴은 점차 빨개졌다가 파랗게 변했고 눈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정신을 잃었고 두 분 모두 비명을 지르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의 비명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과 신랑 부모님 모두 깜짝 놀라서 사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데이빗의 고백과 사과를 받았습니다. 리셉션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전하라고 당부했는데 그 당시 여동생이 데이빗을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원망이 가득 담긴 얼굴에 다른 남자가 일어섰다. 그런 표정으로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누나 회사 사장이었어. 그 말은 충분히 보기 안 좋아. 신랑을 탓할 자격이 없잖아. 뭐 신랑의 동생이나 신랑의 동생에 대한 학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네요. 상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릴리의 여동생이 아니었다면 그는 말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 여기 없을 텐데. 사장이 갑자기 내 이름을 언급하자 누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릴리는 수많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여신과도 같다. 내 멘토의 지도 아래 우리 가운데 사업주로 시작했다. 점쟁이이자 인생 컨설턴트를 거쳐 기업 활성화 고문이 되었습니다. 경영 지식은 없었지만 내 힘을 사용하여 회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바로 타겟에 있었고 나를 찾아온 회사들이 차례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힘과 사업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스승이자 여신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내 여동생의 회사도 6개월 전에 상담을 받았고 나의 조언으로 회사 사장이 더 강한 회사로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안 돼. 난 그런 건 전혀 몰랐어. 넌 전업 아니냐. 아니 아무도. 릴리 덕분에 내 사업은 잘 돼가고 있어. 난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이제 너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 집에 돈을 충분히 넣었는데 부모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지. 그 돈이 다 뭐에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돈은 소피의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소피가 집에 돈을 가져올 수 없었다고 오해한 것 같았어요. 결혼식 파티는 혼란 속에 무산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전액 환불되었습니다. 내가 존의 수입에 의존했던 것 외에 선물로 받은 돈이 모두 없는데 이제 우리는 이 예식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콘도 계약서에 서명해서 실직하면 혼자서 집세를 낼 수 없어 흐느끼는 누나에게 존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했죠. 당신은 난 아무것도 몰라. 이혼. 이 사기꾼. 결혼식은 엉망이 됐고 이것도 남을 향한 악의의 결과였다. 아무 이유 없이 아기를 품을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검열을 통과할 방법은 없었다. 여동생은 존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요구했다. 시집한 존과 그의 부모는 거액의 위자료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혼식장 비용도 간신히 마련했지만 결혼식 비용도 턱없이 부족했다.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집으로 계약한 콘도는 한 번도 살지 못한 채 해지됐지만 대출금은 탕감되지 않았고 대출금은 여동생에게 큰 부담이 됐고
결혼식장에서 난폭한 행동은 급속도로 퍼졌다. 그 자리에 있던 회사 관계자 중 신뢰를 잃은 언니는 회사 사장이 언니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보냈고 회사에 자리도 없어 엘리트 직원으로서의 자존심도 잃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고 도망쳤지만 대출금을 갚기 위해 그녀는 그곳에서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지하 자료실에서 사소한 일을 하며 일했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존과 그의 부모님은 내 여동생에게 기생충이 되려는 시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들도 본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당연히 형대입이 드는 부모님과 헤어졌고 남동생은 바닥에 떨어진 여동생을 쉽게 포기하고 나에게 왔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밀리고 싶지 않아. 그 선언으로 너를 잘라버릴 거야. 집을 나와 새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고 새 삶을 시작해서 힘들게 지냈던 여동생을 안고서 언니의 월급이 급격하게 삭감되어 자연스럽게 부모님 집에 돈을 넣을 여유가 없게 되었고 부모님 집에 넣어두었던 돈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수준은 금세 지쳐가고 매일 투덜대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많은 회사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결혼식 사건 이후로 데이빗과 사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데이트하자고 하더라고요.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그와 함께 일이 계속된다면 어두운 그림자 없이 맑은 마음을 가진 데이빗과 함께 행복을 쌓아가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세러입니다. 저는 37세 체르자입니다. 재택 엄마. 저는 남편 존과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4년 동안 불임 치료를 받았지만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고 놀랍게도 쌍둥이를 임신할 예정입니다. 남편에게 쌍둥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의사 앞에서 울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달이 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기뻐하셨고 시댁 식구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바보하지만 당신도 존 우리 집에 쌍둥이용 청바지가 있는지 궁금해요. 시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 남편의 남동생 바부도 우리와는 달리 쌍둥이가 있어요. 바부가 그의 아내는 결혼한 직후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현재 4살이고 장난꾸러기 단계에 있어서 쌍둥이 키우기가 상당히 불안한데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육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어서 든든해요. 내 쌍둥이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컸다는 걸 알게 된 건 축복이야. 이 쌍둥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있어요. 집안일을 어떻게든 해냈으니 벌써부터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무슨 집안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맛이 없네. 남편이 계속 투덜대어 몸이 아파서 못 먹어서 미안해요 입더든 이제 좀 끝났을 텐데. 그리고 당신은 안정기에 있어야 해요. 변명하지 마세요. 쌍둥이 임신에는 안정기가 없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전업 엄마이니까요. 적어도 요리는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남편은 항상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돕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안해요. 아침부터 몸이 아파서. 진짜 그렇게 나을 수 있나요? 아기 낳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엄마는 그 다음에야 일이 시작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가세요. 네. 매일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가장 큰 스트레스요. 시댁은 자전거로 10분 정도 거리의 시어머니가 매일 정오쯤 나타나 잔소리를 하고 점심 준비를 시킨다.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잔소리하고 못되게 굴다가 진짜 당황스러운 행동을 벌일 때까지 시아버지 혼자 놔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 일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폭행. 드디어 남편한테 얘기를 꺼냈어요. 들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까 봐요. 출산 예정일 전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까지 그냥 여기 있어요. 나 제왕절개가 예정되어 있어서 출산 예정일 조금 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언제분만이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솔직히 매일 엄마를 모시는 것도 힘들죠. 무슨 뜻인가요? 즉,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매일 맹공격에 대해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녀가 매일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마도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편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게 좋아. 너를 친딸처럼 대해주니까 좀 더 잘 대해줘. 배가 더 커지기 전에는 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해. 돈 커진 배를 가리키며 이 배를 보면 아무 느낌이 없나요? 남편은 그냥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무래도 크고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으니 이 배를 들고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너희 엄마가 계속 찾아와서 매일 나한테 잔소리를 하신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사실 그냥 나를 상사로 몰아넣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아기가 잘 영향을 받아도 괜찮을까? 난 확실히 내가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계속 무시하면 엄마한테 얘기해. 얘기하다가 감정이 고조되고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어. 놀라서 남편 눈이 커졌어. 정말 믿을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나보다 어머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징후가 있다는 회의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혼 서류 준비 잠깐만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 그리고 안 될 거야. 원할 때 언제든지 제출해도 돼. 어떻게 지금 내 말을 믿을 수 있니? 내 남편의 결심을 보니 남편이 실제로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결국 어머니에게 경고한 것 같아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부모님 댁에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폭행은 없었고 병원에 입원한 후 제왕절개를 하고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한 뒤 한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오실 수 없나요? 한 달이 지났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한 달이 지나도 집 밖에 나가서 너무 신나게 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쌍둥이 엄마로 지내는 건 힘든 일이에요. 출산 후 회복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게 버티고 있으니까요. 나이가 많은데도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니 나이가 들면 어쩌지? 출산하고 나서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아기가 되지 말고 그냥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떠난 뒤에서 그런 가혹한 말을 했다고 자식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아주지도 않은 채 우리 아이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닌가? 남편은 울고 있는 쌍둥이를 달래며 그렇게 떠나갔다. 나도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다. 우리 결혼 만류하려던 부모님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드디어 돌아왔다. 아내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문을 연 순간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다. 이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호상처럼 지쳐가며 대답도 하기 힘들어 묵묵히 시어머니 옆을 지나갔다. 야, 이 말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 말문이 막혔다. 이곳을 내 집이라 부를 수 없는 집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부엌은 접시가 쌓여 있고 요리할 공간은 없고 바닥은 버린 옷들로 덮여 있었고 빈 도시락 등의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한 달 정도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니 내가 없는 동안 여기 오셨어요. 내내 여기에 있었어요. 아들이 혼자 힘들어하는 게 걱정돼서 늘 와 계셨는데 아직도 이걸 갖고 있어요. 아들이 걱정되는데 우리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다니.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아프고 내 아기들에게도 비위생적이야. 그 사람은 전에도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기본적인 위생도 먼저 신경 쓰지 않는 거지. 내 쌍둥이를 재울 거야. 그들의 침대가 설치된 침실에서 나는 pH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기들과 함께 숨을 쉴 시간조차 없습니다. 청소를 끝냈을 때 해가 이미 지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끝났구나. 정말 천천히.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차를 튀기지 않으려면 내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기를 느끼며 내 얼굴이 긴장되자 그녀의 머리. 시어머니는 찻잔에 땡그랑 소리를 내며 나를 바라보며 그런데 이번 주말부터 밥에 쌍둥이가 올 거야? 실례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응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그녀가 방금 말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 막내 아들 밥이 그의 가족 중 쌍둥이가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주말에 우리와 함께 밥과 그의 아내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쌍둥이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공평합니다. 집안일이 무능해서 못한다. 무능함을 핑계로 삼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결론이 났으니 그 사람도 남편처럼 평안하다고 말하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떠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엄마와 너무 비슷해서 감동받을 시간. 엄마 아들 모두 당황. 아직 일해야 할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야? 지금 바빠. 너네 엄마가 방금 가장 엉뚱한 말을 했어. 주말에 우리가 밥에 쌍둥이를 돌봐주기로 해요.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이런 걸 알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잘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밥의 가족은 쌍둥이 때문에 외식조차 할 수 없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쉴 시간도 없고 즐길 시간도 없어요. 안쓰럽지 않나요? 그래요. 힘들겠지만 왜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뜻인가요? 엄마 아빠가 돌봐드릴 수 있다는 뜻인가요? 대신 엄마 아빠는 너무 늙어서 그 짐을 다 떠맡고 싶잖아. 넌 너무 냉정해. 난 어쩌고. 난 벌써 우리 쌍둥이 돌보기에 벅차.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마.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을 테니 명심하세요. 거절하면 우리 이혼해요. 무슨 도움이 될 건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일하기를 바라더라도요.
쉬는 날 넌 악마야. 얘들한테 말 걸어도 소용없어. 남편도 시어머니도 완전 최악이야. 벽에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야. 맙소사. 난 아직도 냉철해. 통화를 끊고 몇 분 뒤에 다른 곳으로 전화하기로 했어. 자고 있는 쌍둥이를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쌍둥이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남편에게 용기를 줬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귀여운 쌍둥이들에 대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들이 주변에 있든 없든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업무량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와 함께 그날 밤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 화면을 보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보낸 전화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내가 불쾌한 얼굴로 반응하자 남편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는데 소란을 피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 같니? 빨리 와라. 그래 돌아와서 집안일이나 뭐 해 먹을래? 시어머니가 끼어들고 둘이서 힘차게 소리쳤다. 너희들 가볼래? 마당에 풀 좀 먹었는데 반격할 때가 아니었나 봐. 나를 압박하는 두 사람을 차갑게 쳐다보며 내 집은 여기라고 분명히 말했어. 너희들이 묵는 집에는 안 돌아갈 거야. 뭐 이혼한다는 말인가요? 네, 사실 제가 어젯밤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당신이 직접 말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원할 때마다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고. 당신도 어제 똑같은 말을 했죠. 그건 단지 비유적인 표현은 단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내 결단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사라 당신은 출산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뿐입니다. 또 다른 결혼 증명서를 받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용서할게요. 시어머니가 대신해서 주말에 돌아가서 당신을 돌보고 다른 아들들 쌍둥이를 돌보라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건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원했던 건 당연히 거절했는데 먼저 뭐라고 했어? 밥은 내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밥은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걸 몰랐지?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스스로 밥의 쌍둥이를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후 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상황을 설명했을 때 밥은 당신이 이미 쌍둥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쌍둥이가 한 줌도 안 될 만큼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는 그들을 산산조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쉬는 날에 그것들을 당신에게 맡겼고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제 시어머니는 쌍둥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아무 생각 없이 언급했던 바부가 그의 아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기로 결정하고 나에게 책임을 위임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혼 절차가 끝났다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남편이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갑자기 그만의 뒤에서 누가 소리 지르고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거기 서 계셨는데 아버지 당황하셨어요. 꽤 이기적인 말을 하신 적도 있고 집안일을 도운 적도 있고 쌍둥이도 돌봐주시나요? 남편은 아버지의 질문에 아예 할 말을 찾고 있었다. 일하느라 피곤하다. 그런데 남들이 야근을 하면서도 너는 별일 없이 맨날 쉬고 정시에 퇴근하고 그런데 넌 맨날 늦게 집에 오는데 바람 피우냐? 아냐 난 그냥 놀고 있었어. 지금은 집안일과 육아 모두 내 딸에게 떠넘기고 가서 놀아라 편히 지내라 하지마. 아 그렇구나. 현실은 내 남편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셨고 중소기업이라 직원 수도 꽤 있고 그중에 남편이 CEO에 사위라서 위험 있는 척만 하고 다녔다. 이 사실은 아버지가 내부 조사를 했을 때 밝혀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신다고 믿었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문제 있는 행동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라고 할게요. 그런 사람을 계속 둘 이유가 없어요. 내 딸과 이혼했으니 더 이상 가족이 아니잖아.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내일 정식으로 공지할게. 아침 일찍 회사에 빨리 짐 챙겨야지. 응. 남편이 내 말 듣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아버지 해고 선언. 아니 전남편. 아버지가 전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집에 들어가려던 참에 전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전남편이 저를 강제로 옆으로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야 뭐 하는 거야. 내 전남편이 내 아버지를 밀어내려고 했어. 내 아이들이 너와 함께 있으면 내 아이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어. 넌 바로 돌아올 거야. 내 전남편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닥쳐. 당신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야. 내
전 남편은 필사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어. 나는 그 사람의 침입을 막으려고 그를 붙잡았어. 내 전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애쓰고 있었어. 나를 끌어내려 아버지가 급히 안에서 현관문을 막으셨다. 내가 아이들을 데려가게 놔두면 그야말로 혼란이었다. 오직 최악의 상황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경찰차가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기 우리 집 경찰관 앞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들린다. 엄마 아버지를 지나쳐 달려나간 사람은 우리 엄마였다. 경찰차에서 막 내린 경찰관을 향해 달려갔다. 상황 설명하고 대체 뭐야 난 그 사람 남편이야. 난 그 사람 가족이야.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야. 난 이 아이의 엄마야. 왜 여기 경찰이야. 알았어. 우리가 할게 우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이 아버지 회사에서 해고되어 전 재산을 잃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전 남편이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징징대는 문자를 수없이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틀렸어. 너와 아이들을 사랑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었나. 내가 변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니면 청소와 빨래만 해주면 용서할게. 돌아올게. 기다릴게.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틀렸다고 하는데 왜? 문자를 용서해 주겠다고 끝나요? 당연히 말도 안 돼요. 무시했어요. 실증나서 결국 차단했어요. 전 처남한테 들었어요. 내 전 시어머니가 내 전 남편의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밥. 놀랍게도 내 전 시어머니는 꽤 오래전에 내 전 시아버지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것 같았습니다. 왜 그토록 자주 우리 집에 찾아오던 전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을 다 꼬집던 전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집안일도 하나도 못하는 절망적인 주부였다. 전 시어머니와 전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들었다. 둘 다 기본적인 집안일을 못해서 엄마와 남동생이 폐를 끼쳐서 정말 미안하다. 밥이 전화로 미안하다는 소리로 사과했다. 밥이 내 전 여친 시아버지의 감각을 모두 물려받았나봐. 쌍둥이 키우는 게 힘들 수 있다. 제발 하지마. 주저하지 말고 전화 제 아내와 상의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그의 지지하는 말이 매우 기뻤습니다.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쌍둥이가 성장하는 것을 평화롭게 지켜보며 갑니다. 인사할 때부터 행복했던 형수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꿰뚫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숨죽여 웃었다. 내 모습을 비웃는다. 나는 그 사람이 쉽게 기분 좋게 놀리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는 거절했다. 나는 내가 도와야 할 이유를 단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이야기 머리어 베일리. 제 이름은 머리어입니다. 저는 3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지금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학생이었을 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남편입니다. 시어머니 동거. 처음에는 동거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과 저 둘만 있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치게 되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그녀와 함께 이사하기 위해 내 처제 도러시는 이미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침내 시어머니는 도러시가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계비까지 모두 미혼이고 술집이나 클럽에 나가서 돈을 썼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신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여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떠나는 등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다리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도로시. 솔직히 시어머니가 딸에게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요. 도로시는 20대 후반인데 부모님은 늘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그래서 시어머니는 딸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딸을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물론 그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착하고 온화한 사람인데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갑자기 같이 사는 법을 터득하려면 각오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시누이와 함께 사는 게 싫었다. 돈을 받더라도 도로시와 함께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도로시는 결혼 초기부터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로시는 한 번에 한 명씩 그룹에서 내보내는 통제적인 리더와 같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악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소개한 순간부터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물었고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웃음을 참았다. 나는 32살이다.
알고 보니 그 웃음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어렸기 때문이었다. 미안하다. 40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성숙해 보여서. 직설적으로 그 사람은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더 늙어 보인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내 옷의 브랜드에 대해 묻고 내 외모에 대해 언급하고 조롱하며 웃었다. 패스트 패션을 입은 30살이 넘은 어른 어머 그런데 마리아는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홈스쿨링을 했는지 아니면 제 친구들처럼 패셔니스타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 같죠? 물론 저는 눈에 띄는 타입도 아니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패션에 있어서 도로시는 내가 옷을 잘 입지 않는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나를 비웃을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게다가 친구도 많지 않지만 거기 있어요. 나처럼 너무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즉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마음은 다투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무시하기로 했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도움이 필요해 동거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남편에게 절대 도로시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당시 62세였던 시어머니가 3년 뒤에 65세가 되면 지원 서비스가 있는 노인생활시설로 이사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집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때까지 간절한 간청에 직면하여 무기한 동거를 거부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큰 부탁이었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살기로 결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함께해서 뒷이야기이고 이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으니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적극적으로 지원주택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동거가 무기한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쫓아내는 것 같은 죄책감이 조금 들지만 시어머니는 내 마음을 알아채시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을 거라고 안심시키신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집에서 처음부터 동거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 죄책감을 느낍니다. 물론 형수와 함께 산다는 생각이 정말 불쾌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형수와 함께 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힘들다. 처음 동거를 시작했을 때 그녀와 함께 집을 공유하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녀는 내가 요리한 음식에 대해 불평하고 시어머니, 청소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나에게 특히 가혹했다. 남편이 불평한다고 꾸짖었지만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오빠의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노예 또는 하녀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빨래를 잘못해서 당신이 줄어들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내 옷은 내가 선택한 세제 때문에 다 엉성하고 못 입는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집안일을 못하는 너는 본질적으로 쓸모가 없다. 옷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사실 형수가 살이 쪘기 때문에 줄었지만 남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알지만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하겠다고 말하고 대화를 끝내려 했지만 형수는 시어머니 지인이 집에 왔을 때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타입이 아니다. 도로시는 내가 집안일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며 웃었다. 물론 시어머니. 나를 변호했지만 도로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마치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가전제품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인간도 아니고 그녀의 친척도 아닙니다. 가끔 반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말이 나를 덮치도록 두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수준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숨이 아깝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올해 동거를 그만둔 후에는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도러시와 둘 다 그것이 약간 악의적일 수 있다는데 동의했지만 도러시는 시어머니가 노인생활시설로 이사하면 집에서 생활하고 월급을 원하는 대로 지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동거를 그만두면 우리는 그녀를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작은 복수이지만 때로는 신조차도 내 처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내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너무 착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기본적으로 돈이랑 결혼한다 외모와 패션에 공을 들인 게 너무 좋아하는 사람처럼 비참한 삶은 싫다 결혼 후 시댁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나에 대해 말하는 게 뻔한 것 같아 나를 보며 낄낄 웃었다.
도로시는 내 앞에 서서 희죽희죽 웃으며 내가 엄마 없이는 혼자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장담하는데 너한테는 안타깝다. 아줌마네 생각과 딱 맞아서 얼굴이 붉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동시에 강한 좌절의 파도를 느꼈어요. 야코는 축하하지만 결혼 생활은 힘들지도 모르죠. 내가 집안일을 못한다고 투덜대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도로시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컴백이었는데 의기양양해 보였을 뿐인데 내가 옆에 없으니까 터프한 척 하려는 거야? 부자이고 너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 전문 가정부를 고용할 것이다. 나는 완전히 패배했다. 동거를 중단하면 도로시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나는 자존심을 삼키고 남은 시간 동안 가능한 한 집에서 그녀를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시가 발표한 지 한 달 후에 그녀의 약혼자가 방문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선택하는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로시가 그녀의 약혼자에게 자신을 소개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을 만큼 끔찍한 생각까지 했습니다. 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차차 마시고 나면 그냥 가세요. 어쨌든 결혼식에 초대 안 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약혼자가 오면 빨리 인연을 끊고 싶었어요. 마지못해 차를 대접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도로시의 약혼자의 얼굴을 흘끗 보았는데 약혼자가 말하기 시작하자 당신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로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중단했습니다. 큰일이야. 그 사람은 우리 가정부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스티브 아까도 말했잖아. 나한테는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형수가 있는데 그냥 엮이기만 하면 손해니까 무시해도 돼. 그 말을 듣고 나는 약혼자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며 방을 나갔다. 그러자 도로시의 약혼자가 내 이름을 마리아라고 불렀다. 당신은 오른쪽 회사의 선임 컨설턴트였다. 당신이 도로시의 동생과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스티브가 나를 쳐다보았다. 믿겨지지 않는 나에게 그 사람은 나에게 친숙한 사람이었다. 내가 결혼하고 그만둘 때까지 직장의 후배였다. 그 이후로 직장을 옮겼다고 들었지만 우리 둘 다 이렇게 도로시를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이전에도 내 처제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마리아인 줄은 몰랐어.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나쁜 말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끔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함께 일했었지. 도로시는 누군지 알아? 도로시는 몰랐어. 스티브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내 캐릭터가 얼마나 잘못 표현되었는지 궁금했고 도로시의 씁쓸한 미소와 질문에 두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스티브는 우리가 어떻게 긴밀하게 협력했는지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전에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술비가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직장 선배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힘들어서 돈을 빌려줬었다. 멀리서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쉽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스티브가 나에게 그렇게 빚진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느꼈지만 잠시 생각해보고 그의 입장이 되자 나는 그 돈이 진짜 생명의 은인임에 틀림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리아는 나에게 진정한 친구인데도 당신은 그녀를 가정부처럼 대해요. 당신이 말로 가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참을 수 없어요. 분명히 그래야 해요. 스티브는 도로시에게 약혼을 파혼하겠다고 말하고 그를 말리려고 필사적으로 자리를 떠나려고 했고 도로시는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재킷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 결혼 생활을 망치는 거지? 내 잘못이야. 약혼이 끝났어.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나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지만 내 남편이 그 순간에 달려와서 그녀가 나를 때리지 못하게 막았고 여전히 나를 때렸다. 도로시는 시어머니에게 때렸어요. 그것은 마리아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녀를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 당신 탓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약혼 파기 당신 자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은 이달 말까지 집을 떠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딸, 엄마와의 인연을 끊으려고 이사한 순간 당신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마리아 편에 서 있습니다. 도로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닙니다. 잘 지내세요, 어머니. 시댁은 스티브에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방에서 침실로 돌아왔다. 도로시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스티브는 곧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다. 남편과 나는 눈빛을 교환하며 함께 한숨을 쉬었다.
새 집을 구해야 할 시간이 되자 남편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때부터 도로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로 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시어머니가 이사를 가셨다. 노인 주거시설로 우리도 시어머니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고 가족주택을 판매하는 중입니다. 도로시는 이사하는 날까지 방에 갇혀 있었지만 당연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냥 두지 않고 이사당에 강제로 소지품을 상자에 담아 보관소로 보냈고 형수인 더 베어 이센셜즈에게 보관소 열쇠와 퇴직금 3,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도로시는 약혼 파탄으로 인해 의욕을 모두 잃은 것 같았고 직장을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 덕분에 다시 한번 구원받았다고 내가 그 결혼을 했다면 분명히 후회했을 텐데 넌 항상 내 생명의 은인이었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스티브가 그 사람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내 생명의 은인이 되어줘서 나도 형수가 결국 고생하길 바랐는데 어쩌면 선행을 하면 이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형수가 나를 악한 취급을 하는 줄 알았어. 계속 괴롭혀서 이렇게 됐나 봐요. 신을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지만 앞으로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빠, 어제의 체조 루틴을 기억하세요. 비엘옷을 다 벗어던졌는데 딸의 말에 결혼식 피로연 분위기가 조용해졌는데 신부가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려는 순간 5살 티나가 불쑥 말을 하다가 신부의 얼굴이 돌로 변했다. 티너를 무릎에 안고 있던 룩는 유령을 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우리 테이블을 향했습니다. 티너는 계속해서 목욕 시간이 아니면 왜 풀겠습니까? 아이에게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몸이 좋지 않은 것은 순진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어른들은 홀이 가라앉을 수 없다는 의미를 즉시 이해합니다. 웅얼거림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루크는 티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여성 사회자는 흔들렸지만 격려를 받아 의식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주최자 신부는 편지를 다시 읽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확실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고 감정의 눈물이 홀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티나의 말은 즐거운 행사여야 했던 일을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돈저는 33세의 비앙커이고 룩과 5살짜리 딸 티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룩에게는 남동생이 있는데 40세에 조금 늦게 결혼하여 28세인 훨씬 젊은 여성과 마침내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혼 관련 가족회의 형부가 약혼자에게 반한 것 같았어요. 형부 결혼식에 3인 가족이 참석하다 보니 결혼식 피로연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이런 재앙이 닥칠 줄 누가 상상이나 했는지 정말 훈훈했습니다. 결국 신부 스위트룸은 혼돈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즉시 룩에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지 티너가 티너인 것뿐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방금 전체 예식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녀에게 더 나은 매너를 가르쳐야 합니다. 룩는 빨리 티너를 나에게 넘겨주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서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에 우리는 룩의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 근처에 호텔이 있고 우리는 멀리 살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시댁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일부 친구들과 달리 항상 내 등을 지켜주시는 진심으로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보내기로 계획했습니다. 결혼식 즈음에 긴 휴가를 보내고 루크 부모님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집으로 향한다. 처남과 형수 모두 그 집에 살 계획인데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 넓다. 평소에 티나라고 했던 비좁은 아파트에서 뛰어다니지 않는다는 게 신나는 것 같았고 안절부절 못해 집안 곳곳을 탐색하러 돌아다니다 생각해보니 어젯밤에 루크와 형수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기억이 난다. 내 처남과 시부모님, 엄마 아빠가 놀고 계세요. 티너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티너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누가 그녀가 말하는 것이 룩과 내 처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처남과 형수는 신부 대기실에서 바람을 피우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애프터 파티로 가기로 결정했고 나와 티나는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집 티나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너무 미안하다. 복도에서 돌아오는 동안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으로 계속 사과했다. 제발 그만해라. 여기서 잘못한 건 루크인데 그럼 넌 아무 짓도 안 했을 텐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에게 여성을 대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입니다. 우리가 시부모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가족도 그 정도의 예의를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루크는 이미 혼자 앉아 TV를 보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빙판을 깨뜨렸는데 무슨 체조를 말하는 걸까 보고 싶다. 그게 아니라 미래의 형수에게 동생을 잘 보살펴달라고 했을 뿐인데 넌 정말 배려심 깊은 동생인데 난 티너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고작 5살이고 종종 이상한 말을 합니다. 티너는 내 손녀이고 그녀는 매우 총명해서 당신은 당신의 아들보다 나쁜 여자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히 내 소중한 손녀를 별명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쁜 딸아, 시어머니 둘 다 화내고 있는 거야? 나도 루크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지만 5살짜리 루크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다. 그냥 부르퉁해져서 결혼식 이틀 뒤에 방에 틀어박혀서 시어머니랑 둘 다 루크를 감시했는데 루크는 의심스러운 짓은 안 했네. 잘 형부랑 형수는 가버렸어. 신혼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가 의심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맞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편지였어요. 루크에게 결혼식 전날 읽은 편지는 너무 흥미로웠어요. 집에서 지켜보는 중이니까 한동안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하지만 분명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 내가 루크를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내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한 이유는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야. 빨리 와줘. 티나 앞에서 무너지는 걸 참지 못해 억지로 붙잡아서 평정심. 이건 업무용 편지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티나는 유쾌하게 대답하고 다른 집으로 모험을 떠나서 티나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나서 착각하지 않아서 침착하게 편지를 사진으로 찍었고 그것을 루크의 가방에 다시 넣은 다음 시어머니가 피클을 만들고 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티나는 시누이가 루크에게 보낸 사랑스러운 편지를 발견했고 편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내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야 답답하다. 이건 형부에게 불공평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왜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하는가. 만약 그녀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그와 결혼했는가. 시어머니가 눈에 띄게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진다. 시어머니에게 괴로운 일을 말하기로 했다. 루크는 예정된 일이 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일 혼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휴가 중 시어머니는 생각에 잠긴 듯 나를 올려다본다. 저 시어머니 따라가다 갑자기 일어나서 손 씻기 시작. 하와이 짐 싸기. 너희 아버님도 오시는데.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진심으로 놀랐는데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더니 우리 모든 것을 폭로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젊은 여성과 결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혼식에 우리가 얼마나 썼는지 아나요? 우리가 30만 달러까지 챙겼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농담이 아니고 우리가 그 돈을 확실히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결심에 곧바로 준비도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신이 난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신이 났고 기다려보자. 다음날 아침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해보자. 루크는 아침을 먹고 있었다. 표정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드디어 쉬고 일해야 한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긴장을 풀고 시간을 즐기십시오. 루크가 큰 소리로 출발을 알리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우리는 빨리 짐을 꾸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아버지 티너와 나는 약 2시간 뒤에 떠났습니다. 운 좋게 우리는 문제없이 호텔 티켓을 얻었습니다. 티너는 비행기를 외치며 신이 났습니다. 비행기. 우리는 처남이 들었던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숙소를 선택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부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안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하와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스피커폰 따뜻하고 편해요. 내일 시 라이프 파크 하와이에 갈 예정이에요. 기념품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처남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 아내가 살고 있는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밤은 아아호에서 시어머니가 눈을 들어 나와 눈짓을 했다는 소식을 나 혼자 듣게 될 터이니 루크와 형수는 오늘 밤 비밀회의를 할지도 모르지. 하와이 시어머니는 그러기로 했어. 지금은 아무 말도 할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 전화를 끊으세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둠 속에 있는 처남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루크와 처제를 빨리 데이트에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귀중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륙해서 감정이 엉망이었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그저 형수의 일방적인 애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루크는 그걸 무시하고 하와이까지 그녀를 따라다녔다.
더 이상 옵션은 시부모님과 의논한 끝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시아버지가 오늘 밤 데이트를 위해 호텔을 나가는 형수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모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2차로 눈에 띄지 않는 통행인으로 변모시켜 가세요. 아빠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티나도 할아버지가 수라고 하세요. 시어머니에게 쉽게 영향을 받아 시아버지가 칭찬을 받든 놀림을 받든 기뻐요. 로의 말에 처남 일행이 머물고 있는 호텔 앞 카페에서 잠복하기로 결정했고, 당신의 임무는 세 가지 중 하나, 호텔을 떠나는 며느리를 따라가는 것. 두 번째, 루크와의 만남을 확인하고 그리고 셋은 그녀가 다른 호텔에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 그녀를 감시한다. 시아버지는 취미로 구입한 고감도 DSLR 카메라와 대형 망원 렌즈를 들고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지시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우리는 시어머니 티너가 수반해야 하는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맡아주신 시아버지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사했고, 저는 저녁을 먹고 티너를 침대에 눕힌 후 호텔로 돌아와 그녀의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랍게도 새벽 3시까지 돌아오지 않으셨다. 아침에 자도록 하자 그는 중얼거리며 지친 표정으로 침대에 기어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전체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니 사진에 대한 사랑이 확연히 드러나는 시아버지의 사진은 멀리서 보아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해서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형부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지만 결혼 생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우울한 기분의 시어머니가 이 어려운 일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시간이 나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지만 둘째 날 처남이 하와이 라이프파크에 갈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빌려 공원 안으로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돌아다니는 동안 우리는 형부와 그의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형부는 수족관 전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고 형수는 휴대전화에부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코틱 라이프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루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 아들이 당신을 눈치채지 못하게 여기서도 조심스럽게 만날 계획일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 순간을 기다리자 우리는 거리를 두고 예상대로 형수가 10분 안에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수비니어를 보느라 바쁜 형부를 떠나 슬그머니 우리가 있는 곳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녀를 따라 덜 붐비고 방문객도 적은 전시장으로 루크를 발견하자 그녀는 즉시 그의 팔에 뛰어들어 그를 껴안았습니다. 내가 이 현실을 목격한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지켜보지도 못한 채 말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껴안고 있는 커플에게 표시를 하고 떼어놨어요. 루크는 내 갑작스런 등장에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을 몇 번 뺨을 때렸는데 이제 그만해요. 솔직히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시어머니 앞에서 몇 번 때렸어요. 말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도망치려는 형수를 붙잡고 감히 내 소중한 아들을 속이고 바닥에 주저앉아 답답해하는 루크와 형수 사주는 양보하고 바닥에 앉았지만 더 많은 일을 일으키면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모두 렌트카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형부는 이미 차에 타고 있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니밴에서 시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는 루과 시누이를 가장 뒷줄로 밀었고 시어머니와 나는 그들의 출구를 막는 두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언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나요?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다들 어디 계시고 하와이인데 뭐 어때요? 왜 여기 일 때문에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여자 쫓아오셨죠? 그때도 우연이었죠. 루크는 여전히 속이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찍은 증거사진을 들고 대면해서 새벽 3시쯤까지 둘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 시아버지가 따라와 루크는 한숨을 쉬며 형수는 눈을 내리감았다. 아무 말도 안 했으니 티나가 결혼식 피로연에서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결혼식 전날 밤에 너희 둘이 운동을 했다는 거야? 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형수가 오면 귀찮아졌다. 나에게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루크는 모든 책임을 시누이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내 형제를 떠나 나와 함께 있어라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루크가 반격했고 그들의 논쟁이 앞뒤로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러 하와이에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주도했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나와 내 처남을 명백히 배신했는데 왜 사과만 하면 됩니까?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 내가 피해자입니다. 내 인생은 지옥이야. 넌 무엇을 할 계획이야? 그냥 내 사회 및 직장 서클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형의 아내와 잤던 바보로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당신은 그들의 안에 나 여자친구를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했습니다.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죠? 형수는 루크를 좋아하게 되었고 루크는 관심을 끌지 않고 그녀와 우연한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루크는 형수에게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혼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나와 결혼해. 저 형수는 이 두 사람에게 휘둘리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라가는 것 같아서 내 남편이어야 할 루크가 이제 내 눈에는 정말 혐오스러워 보여. 이 더러운 남자는 전부 내 거야. 난 몰라.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는 형수는 놀랍게도 내 말에 기뻐하며 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싸움이 다 뭐였습니까? 하지만 이런 남자는 분명히 다시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은 한 가지이지만 가족을 때리는 건 정말 역겹다. 특히 너 같은 끔찍한 여자에게 반하면 치료법이 없어. 형수는 내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녀도 그런 것처럼 웃는다. 그것은 패배의 외침이다. 몇 달 동안 잘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루크도 함께 시누이의 손을 잡고 당신 덕분에 두 사람이 얼마나 유쾌한지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 3만을 썼는데 결혼식에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 돈도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해요. 이혼 소송에서 보상을 요구하라. 내 말을 듣고 너희 각자가 이만을 예상하고 시어머니의 요구에 형수가 갑자기 완전 불공평하다고 소리친다. 루크는 당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합류한다. 변호사를 거쳐서 두 사람이 7만 대브 아래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을 법정에 가져갈 것입니다. 내 손님이 되어주세요.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조금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형부가 갑자기 렌트카를 어디로 갈지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운전하다가 바다 근처의 황량한 곳에 도착했을 때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거기 두고 나갔습니다. 놀랐다. 렌트카가 출발할 때 형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다. 우릴 여기 두고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하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뱀과 몽구스 조심해.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유쾌하게 손을 흔들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여기서 마을까지 걸어서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티나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비앙카는 수족관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있는 동안 하와이를 즐기자고요. 여기 절대적으로 우리는 대형 탱크에 있는 수족관으로 돌아갑니다. 처남은 티나의 손을 잡고 있고 둘 다 상어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고 시간을 낭비하는 바보 시아버지의 말을 보는 것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형부도 꽤 안도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가 새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죠. 속으로 상처받고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내가 루크에게 배신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처남과 형수 이혼도 같은 마음이겠지. 결혼식 피로연을 한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형부가 하객들에게 결혼 선물을 다 돌려줘서 나도 이혼을 확정했어. 루과 티너는 이제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녀 양육비로 월 400불로 합의한 이혼 합의의 모든 자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룩는 시부모님과 제가 변호사를 통해 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요구하다 결국 7만 원을 갚게 되었는데 형수와 불륜을 저질러 하와이까지 따라갔다는 소문이 쉽게 퍼지는 것을 주체할 수 없다. 친구들은 직장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고성능 영업팀에서 지하문서 보관소로 전근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 고 시집가는 톱의 초등학교와 함께 학교 배낭 카탈로그를 뒤지며 시댁 식구들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할머니가 사줄 거라고 했고 할아버지는 사주지 않을 거라고 티너가 이 문제를 체조대회로 해결하자고 말했을 때 방이 조용해졌다는 것은 계속되는 농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언니? 모두가 그런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두 사람이 나를 배신한 후 냉담하게 대하는 당신은 내 분노에 대한 반응으로 결과를 알았습니다. 내 여동생이 조롱하는 웃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 당신이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한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계속 신경 쓰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다투는 가운데 남편은 언니가 사악하게 웃으면서 그 두 사람에 대해 무자비한 복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제 이름은 에이버입니다. 28세 직원이고 작년에 결혼한 남편은 저보다 2살 많고 30세입니다. 저의 배경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제 여동생과 제가 납치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한테 인형 같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어요. 언니들 많이 닮지 않았나요? 어린 시절에도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그런 무심코 직설적인 말을 듣는 게 지겨웠어요. 언니에 비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인형 같은 언니와는 달리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얼굴을 가졌지 나는. 학창시절 낯선 사람에게 귀엽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언니는 그에 비해 항상 인기가 많았다. 나는 자랑스럽고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괴상한 인기 없는 여자 취급을 받았다. 예쁜 언니를 좋아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는데 언니는 항상 내 소지품을 갖고 싶어 했어요. 언니는 내 옷이나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방으로 가져가곤 했는데 물질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내 친구들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그들과 친해지기만 하면 괜찮았을 텐데 어떻게든 그 친구들을 나에게서 빼앗아갔고 결국 그녀는 내 올드 플레임즈까지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눈치채고 싶었지만 세 번째 남자친구 이후에 소개를 중단하고 결혼이 결정될 때까지 지금의 남편과의 관계를 숨겼습니다. 그녀는 종종 나를 속일 수 없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주자. 우리는 결국 자매인데 나는 그녀에게 내 남자친구를 너에게 항상 소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어.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을 소개해줄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당신이 불안한가요? 남자친구를 훔친 사람이 잘못한 거죠. 당신이 스스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빼앗아가는 거 알잖아요. 당신이 파는 대로 거두는 거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 태도는 내 태도를 재확인했습니다. 다시는 그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지 않기로 결정 1년 반 동안 사귄 후 갑자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크 레스토랑에서 내 꿈에서 바로 나온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나는 기뻐했고 우리가 결혼한 후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가족들이 모일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동생과 아버지에게 소개한 날, 역시 동생이 결혼식에 참석한 것처럼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빠도 좀 촌스러워 보였고 아빠 누나는 약혼자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예상대로 언니의 눈이 반짝반짝 와 너무 잘생겼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평소에 시시콜콜한 말투 가족이 음식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은 외동이고 누나가 더 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약속의 후계자다. 내 여동생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나는 요리도 잘하고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집안일을 대부분 내가 맡아왔다. 네이버 그녀는 청소를 잘 못해요. 난 그녀가 끝나면 항상 청소를 해야 해요. 죄송하다고 많이 말했어요. 이것도 제가 남자친구를 소개할 때마다 그녀는 기대했던 범위 내였죠. 그녀는 내 평가를 낮추는 댓글을 멈추지 않아요. 저는 특별히 청소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쁜 일로 이내 주말마다 꼼꼼한 청소를 습관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 AA 언니가 이렇게 예뻐서 놀랐다고 했어. 배우인 줄 알았는데 집안일도 잘하더라. 그렇죠. 우리 셋이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난스럽게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기분이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언니도 우리가 가족이 되니까 여기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이디 꼭 연락 주시고 손수 만든 명함도 주셨는데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알바인데 한심하네요. 이때 기분이 좀 다운된 느낌이 들었어요. 가사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싶었어요. 언니 자유시간이 많아 극도의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 돈이 없는데도 하루에도 몇 번씩 집요하게 청소를 한다. 자존심이 강해서 첨가물 없이 요리를 고집한다. 만드는 음식은 맛이라는 이름으로 야채찜을 주로 한다.
재료는 글쎄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요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을 시작한 이후로 아버지가 직접 밥을 해오셨다고 열심히던 언니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항상 동생의 물건을 가져가서 내 것을 찾으세요. 다른 물건에 손을 뻗는 건 보기 흉해요.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아요. 당신을 데려갈 사람이 있을 때 결혼하세요. 그는 농담 반쯤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한 남자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몸이 아프다. 폭풍 후에 무장하고 떠난다. 아빠가 누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언니 행복하게 해주세요. 딸에게 부담을 많이 줬어요. 잘 부탁했고 그 사람도 나한테 맡겨달라고 했고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테니 계속 응원해달라며 지난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복하게 시간이 흘러갔고 그 후로 그 사람 부모님께 만나서 반가워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신 우리 최근 약혼했어요. 당신의 지도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어머니 에밀리가 따뜻하게 인사했다고 말했어요. 아,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소녀예요. 갑자기 우리에게 새 딸이 생긴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로버트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기업이지만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약혼자에게서 이에 대해 들었습니다. 나는 현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일이니까 내 전문 분야이야. 내 그 사람한테서 들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그거 정말 멋지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회사 생활하면서 막 배워가는 중이어서 다행이에요. 그때도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없는 걸 고려하면 결혼의 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 비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전과를 떠났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앞으로는 행복한 삶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과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 남편은 회사를 자주 쉬고 부모님 때문에 완전 버릇이 없어요. 부모님도 장사를 하셔서 익숙해서 쉬는 날에도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어느 날 일이 느슨해졌는데 집에 휴대폰을 두고 갔다가 점심시간에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입구에는 하이힐이 있었는데 묘한 기분보다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아팠고 게다가 그 하이힐은 상황을 깨닫기도 전에 언니가 빼앗아갔던 바로 그 하이힐이어서 나는 즉시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행동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내 여동생에 대해 나는 그녀를 조사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한 달 후 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여동생은 그달에 남편 외에 7명의 다른 남자와 연루되었고 그들 모두는 결혼했고 내 여동생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타임잡의 일을 할 때마다 아르바이트였고 자존심이 강해서 혼나면 더 이상 회사에 가지 않는다. 어렸을 때 슈가데디가 많았어요. 일하고 돈 벌어가는 나를 무시하며 여자가 귀엽면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슈가데디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자립하지 못하는 내 여동생은 푹 빠져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 쉬운 데이트 앱을 사용하면 그녀는 부자 남자를 붙잡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모두 이미 결혼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단지 그들의 놀이일 뿐이었습니다. 내 여동생은 아마도 그녀의 인기에 눈이 멀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의 정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내 남편을 포함한 8명의 남자들과 혼외정사를 하게 되었고 그런 남편과 같은 공기를 들이는 것조차 역겨워서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이 반박했다. 괜찮아요. 이혼해줄게요.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위자료는 없습니다. 그는 쉽게 동의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내 여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내 아내를 그 여동생과 바람 피우자 내 남편이 대답했지. 그러면 일이 더 쉬워지겠지. 내가 너와 이혼하고 내 여동생과 재혼할게. 우리 부모님도 그 여자를 데려와 이혼 서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더 빠를 거라는 걸 알잖아. 누나를 불러 몇 분 만에 도착했는데 누나는 내 분노만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둘 다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차갑게 보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에 대비하고 있는가? 그 대답에 누나가 나를 얕보았어. 결과적으로 여론 그런 일에 신경 쓰면 우리는 행복하면 살 수 없어. 남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 쓰면 남들은 상관없어. 행복은 이대로 사라져 버릴 거야. 이제 너랑도 인연을 끊을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장 부인 자리를 맡게 돼서 어린 시절 그토록 사랑했던 언니가 이제 없어졌다니 안심이 됐어. 인연을 끊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게 하세요. 이혼은 차질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그 대가로 위자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만나지 마십시오. 내 전남편은 에드에게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화로운 이혼을 안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임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없었습니다. 나누려고 했는데 저축한 돈도 많지 않았고 이사 비용을 충당할 만큼만 저축한 적은 금액이 결국 나에게로 가게 되었고 그의 친척 로버트와 에밀리가 개입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전에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했었다. 토론 에밀리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너무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신가요? 이해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지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버트는 우리 아들을 추가했습니다. 당신의 일은 우리 회사에 필수적입니다. 알고 보니 그의 불안한 시댁 식구들이 지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는 내 전남편에게 당신이 너무 지쳐서 당신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버려서 한심하다. 내 전남편이 반박했어. 내가 외동딸이고 차기 대통령이라고 해도 내 때는 다 AI가 될 테니 지금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 에밀리도 혼났어. 넌 일 안 하고 큰 소리만 해. 잠시 얼굴 볼 필요는 없어요. 반성하고 돌아와요. 언니는 신나게 공식 휴가를 추가했어요. 신혼여행을 가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뻔해서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다음날 살 곳을 찾을 때까지 변호사 집에서 이혼 신청을 했고 그렇게 다시 싱글이 되었고 여기서 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신청 직후에 여동생의 외도 파트너에게 법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혼 때문에 내 여동생은 불륜 관계에 있던 7명의 남자 아내들의 위자료 요구에 당황했고 전 남편에게 이 위자료만 주면 결혼할 수 있다며 당신이 다음 대통령이 될 텐데 왜 안 되나? 회사에서 돈을 받았지만 그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이성적이었고 그녀가 그 외에 다른 7명의 남자와 연루된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 앞에 남은 건 불륜으로 인한 거액의 위자료 요구뿐이었다. 파트너의 미래는 암울해 보였다. 둘이 싸웠던 것 같은데 내가 이혼과 여동생의 불륜을 신고한 지 며칠이 지나도 그의 불운은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께 건강을 걱정하시는 아버지와 식사를 하던 중 전 남편의 부모님 회사에 대해 무심코 언급했는데 아버지는 그 고객회사의 사장이 나의 오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혼했을 때 처음으로 상담한 사람은 내가 결혼할 때 친구로 내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클라이언트 회사의 사장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에 대한 오랜 친구 전 남편이 너무 무책임한 것을 알고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옛 친구에게 연락해서 곧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가 직장에서 여러 번 만났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외에는 누구도 불행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이 주제를 빨리 끝내고 아버지와 함께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로버트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사에서는 내 아들이 차기 사장이 될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다고 했고 관련 회사에서도 거래 중단을 제안하자 에밀리도 당연하다고 했다. 그런 이혼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 같은 회사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고객 회사에 연락하려고 할 때 에멀리는 괜찮습니다. 전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카르마입니다. 이제 아들이 현실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를 제거하고 싶은 회사는 우리가 그를 너무 망쳤습니다. 그는 항상 허가 없이 일을 건너뛰고 거기에 있을 때 게으른 다음 AI가 수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대담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회사를 맡긴다면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로버트도 당신 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인수하면 회사는 그냥 망할 것입니다. 계획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제안이 있지만 에밀리에게 그 일에 대해 언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에밀리에게 물으니 지금이 딱 좋은 때라고 하더군요. 자기야, 로버트는 이혼하기 전에 우리가 의논한 내용인데 내 어리석은 아들은 아무 쓸모도 없고 회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 면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미래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수년간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소중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지만 나는 그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로버트 그리고 에멀리 나는 주저없이 그들을 돕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버트와 에멀리는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이 회사를 수년 동안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봉사의 두 사람은 가족으로서의 형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의 결정으로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 기쁩니다. 로버트는 전 남편이 나타난 특이한 분위기를 느끼며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즉시 나는 내 전 남편이 자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잘난 척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내가 차기 대통령의 자리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나에게 피해자 역할을 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내 회사를 주장하기 위해 살아남을 수 있는 품위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 로버트를 반박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대통령에게 당신은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고 어떤 언어로 말했습니까? 거의 일하지 않는 직원, 우리 회사에 그런 직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의 침몰선을 전달합니다. 나는 그만둘 것입니다. 퇴직금 10만 달러.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마치 연락이 닿지 않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에밀리가 웃고 있었다. 세브란스가 당신에게 선물을 줄 리가 없다. 그럴 수 없다면 조용히 물러나야지. 그 사람은 짜증난 표정으로 부풀어 오른 채 불쑥 말했지. 이런 날 내버려둬. 난 너희들 상대 안 해. 더 이상 나한테 울지 마. 내 늙었으니까 내가 널 차버릴 테니까. 그 사람이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하리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 로버트는 낄낄 웃었다. 히읗 아무리 힘들어도 너한테 울지는 않을 거야. 미안하지만 이건 내 거야. 회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 내 은퇴를 당신에게 의지할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내 전 남편은 우리가 여기서 끝났다고 말하고 뛰쳐나갔고 우리는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에멀리는 그가 곧 울면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고드리던스에게 종소리를 냈지만 나는 그를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버트는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를 찾아준 그에게 감사해야겠습니다. 이봐 성공해서 사업을 물려받게 돼서 적어도 내 전 남편은 평화로운 이혼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그럴 것 같아. 그 사람이 내 여동생과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 사람들도 그 큰 일을 보고 정신을 차렸나 봐. 위자료 한 번은 그 사람이 근처 주유소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 사람을 그곳에서 본 것은 그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사장과 함께 영업을 마무리합니다. 전전 남편 지가 나에게 준